경제는 글로벌하게 국제경제를 심층 분석하는 코너입니다. 차영조 IG경제연구소장, 김대우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 02로 오는 전화 안 받으시나요 혹시? 그 광고 전화인 줄 알고 안 받으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젠 받으셔야 돼요. 한 17일까지는 받으셔야 돼요. 예, 저한테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오면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이제 누를 텐데. 예. 네, 아니 누르는 거 아니고요.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아, 그런가요? 뭐라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지금 무슨 라디오 무슨 방송을 보고 있어요? 생생경제 자주 봅니다. 이러면 되죠. 네, 맞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YTN 라디오. 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저한테도 전화가 한번 왔으면 좋겠는데 한 번을 안 오네요. 네. FOMC 스팸 전화는 많이 오는데 왜 그런 건 안 올까요? 왜 안 올까요? 저 정말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거든요. 아무튼 두 분께도 잘 부탁드리고요. FOMC가 올해 통화정책 방향을 어떻게 잡을까 여기에 또 관심인데 일각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연준이 새로운 북극성을 갖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북극성이라는 게 북반부에 하늘에 떠 있는 별이지 않습니까? 그 별은 우리가 먼 바다를 항로를 할 때 나침반이 없을 때 그 별을 좌표로 다른 어떤 방위가 다 결정이 되거든요. 그 북극성만 보면 네. 항로를 잃지 않고 제대로 방향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연준은 통화정책을 할 때 미국 연준은 금리를 올리거나 통화량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이렇게 할 때 어떤 중심 지표를 그동안에는 물가 또는 고용 통계 이런 걸 보고 하지 않습니까? 네. 특히 지금 물가가 CPI나 PCE 물가지수 물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서도 또 고용은 어느 정도 좀 적절히 좀 둔화됐으면 좋겠다. 하나의 지금 중심 지표. 지금은 물가와 고용이라는 두 가지의 별을 보고 그 별이 지나치게 밝거나 또는 지나치게 희미해지느냐 이런 것을 보고 통화정책을 해요. 네. 그런데 새로운 북극성이 나타났다. 영어로는 북극성을 폴라리스라고 그럽니다. 폴라리스, 노스폴, 노스스타라고도 그러죠. 이 연준이 지금 물가나 고용 지표만 보고 통화 정책을 하니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중심 지표를 바꿔야 되겠다 이럽니다. 그 바꾸는 그것이 새 중심 지표니까 새로운 북극성이고 네. 그 북극성은 바로 임금입니다. 임금이군요. 예, 지금 물가 지수가 좀 떨어졌지 않습니까? CPI, PCE 좀 떨어졌는데 이게 떨어진 요인을 가만히 안에 들어가 보니까 국제 유가, 가스 가격 이런 것은 전쟁과 관련이 있고 통화량과는 좀 무관한 이런 요인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연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뭐냐. 결국은 기업체 임금이 많이 오르면 그 늘어난 돈은 결국은 이 소비자들이 사용해서 서비스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느니까 네. 생산 생산 단가 또는 판매 단가를 올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올해 연준의 중심 지표는 바로 임금이다. 그런데 임금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오른 거로 나타났어요. 얼마나 올랐어요? 예, 지금 두 가지 직업군을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미국 연준 애틀란타 연방은행에서 조사한 요게 임금에 관련 지표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겁니다. 자, 현재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 평균은 전년 동기 대비 5.5% 올랐습니다. 금리 인상을 계속해도 임금이 올랐다. 임금이 올랐다는 얘기는 여전히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다 이거거든요. 네. 자, 그보다 더 심하게 오른 것은 그만두고 다른 데로 간 사람 이것은 이직자라고 그러는데요. 네네. 이직자 임금은 7.7% 올랐어요. 자, 보통 한 회사를 다니다가 잘려서 경기가 나쁘거나 사람을 잘 고용하지 않으면 다른 데 옮겨가면서 돈을 더 적게 받더라도 가는데 지금은 옮겼을 때 돈을 더 많이 받는다. 그것은 고용시장이 그만큼 뜨겁다. 고용시장이 뜨거우니까 물가가 당분간 내려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네. 그래서 미국 연준이 긴축,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도 우리 방송 시작할 때 새벽에 북극성을 한번 보고
와야 그 미국의 연준 정책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뭐 네. 미국과의 이제 다른 나라들하고도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런 측면도 가능하죠. 미국만 놓고 본다라면 2022년에는 공급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보면 시장을 장악했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그 앞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유가라든지 농산물 같은 것들이 올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7월 달에 CPI가 7% 나온다 하더라도 근원 CPI를 그때 봤었죠. 네. 물가 그 부분을 빼고 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했었는데 근원 CPI가 가을부터는 이렇게 쉽게 꺾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CPI는 꺾였지만 근원 CPI는 나름대로 견조하게 보였는데 여기에 이제 고용에 대한 부분들, 임금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간 거죠.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박사님 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임금발 이제 인플레이션이 되니까 이거 이제 자칫하면 이제 수요발 인플레이션으로 되기 때문에 네. 인플레이션 양상이 다른 거죠. 겉모양은 똑같은다 하더라도 공급 쪽 사이드냐 수요 쪽 사이드냐에 따라서 해법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네. 연준은 이제 수요 쪽으로 보게 된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제 미국만의 현상이다라는 거죠. 지금 IMF도 최근에 그 경고를 하게 된 게 전 세계의 3분의 1 국가가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것은 신흥국 중심으로 보이고 네. 가장 문제되는 것은 그 IMF 얘기는 이제 유럽 이제 러시아 전쟁 때문에 중국도 좀 문제될 거다라고 보지만 미국은 탄탄하고 오히려 미국은 성장을 안정적으로 갈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물론 성장률 자체가 높지는 않습니다만 네. 미국 그 전반적인 기조는 미국은 걱정할 거 없고 다른 나라들이 흔들릴 것이다. 근데 지금 이제 미국만 놓고 보면 이렇게 고용이 탄탄하고 네. 여기에 따라서 미국 연준이 오늘 새벽에 끝난 그 12월 달에 FOMC 의사록 보면 여전히 5%대까지 금리 인상을 꺾을 계획은 없다라고 보여지면 역설적으로 우리나라라든지 다른 고리들은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연준 의사록에서 또 한 번 그 매파적인 발언을 확인할 수 있었군요.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드러났다라고 보고요. 또 새로 이번에 신임된 그 위원분이 5%대 중반까지도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앞으로 상황 변화에 따라서 이것은 변할 수도 있습니다만 네. 대부분의 연준 위원들께서는 5%대 이제 초중반까지는 어느 정도는 좀 용인한다라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피봇이 오는 것은 생각보다 늦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연준은 특별히 언급을 했고 만약에 연준의 스탠스가 조금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거 자체가 금리 인상을 안 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이지 말라. 그런 얘기까지 나온 것을 보면 네. 일단 연준의 행보는 지금 상태에서 많은 이제 뭐 그 자산시장의 투자자들이 바라는 금리를 안 올리거나 내리는 단계로 가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이걸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준의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기준이 그동안은 물가 지표였다면 올해 이제 앞으로 통화 정책의 핵심은 임금 상승률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임금도 하나의 물가입니다. 물가인데 그것은 노동에 관한 물가거든요. 자,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요. 네. 경제학과 학생들 입학하면 대표적으로 물어보는 또는 수능 아닌 그 어떤 입학사정관 시험에서 물어보는 문제 중에 하나가 자, 지금 물가가 올랐는데 왜 올랐느냐? 왜 올랐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이러면 정말 수험생마다 학생마다 제각각 얘기를 해요. 기업체가 나빠서 네. 또는 뭐 돈이 없어서 뭐 등등 얘기를 하는데 월 경제학적 정답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깨졌는데요. 물건을 내놓는 게 시장에 내놓는 게 공급. 그것을 사가겠다는 게 수요인데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 물가는 반드시 오릅니다. 네. 주가가 왜 오르느냐. 주식을 사겠다는 사람이 팔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는 오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차영주 박사님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물가가 오르는 그 수요 공급이 깨지는 이유 중에 수요가 막 늘어났어. 사겠다는 사람이 늘어났어. 물가가 오르는 것을 디맨드 풀, 수요 견인 인플레라고 그러고요. 공급이 부족해서 지금처럼 국제 유가, 원유가 없다. 이런 것을 코스트 푸시 인플레라고 그러는데 네. 그동안에는 코스트 푸시, 국제 유가나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식량이 없었다. 그랬는데 이제 연준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제는 디맨드 풀을 보겠다. 수요를 보겠다. 그래서 FOMC 오늘 회의 의사록에서 나온 것도 보면요. 네. 현재 미국의 물가가 좀 안정되고는 있지만 서비스 물가 안정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금리 인하나 속도 조절 당분간은 어렵다. 이런 메시지를 강력하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 임금이 계속 높으면은 특히 그 물가 중에서 서비스 물가를 가장
자극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대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물가가 중심 지표인데 물가 오르는 거 겉으로 드러난 거 이거 가지고는 정확하지 않다. 네. 물가를 올리는 핵심 요인이 임금이고 또 임금은 물가에서 어디서 임금이 문제로 야기되느냐 서비스 물가를 나타난다. 왜냐하면요. 당장의 임금이 최소 소득 아예 직장을 구하지 못했을 때는 1년간 실업자로 있다가 직장을 구하면 일단 먼저 하는 게 쌀이나 빵을 사 먹게 됩니다. 네, 먹을 걸 사겠죠. 예. 그런데 임금이 100만 원인데 101만 원이 됐다. 그러면 영화 한번 보고 갈까? 그래서 서비스 물가가 그 탄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네. 지금 미국의 물가는 서비스 물가가 물가 폭등을 야기하고 있고 물가 지표가 나오더라도 서비스 물가, 제조업 물가 따로 발표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를 예견하기 위해서는 네. 미국의 소비자 물가와 그것의 요인이 되는 임금 이것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연준의 새로운 북극성 앞으로 임금 추이를 좀 추적해야 할 필요가 있겠네요. 이걸 좀 더 확장해 보면 뭐 이런 상상력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로나가 몰고 온 변화의 일견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냐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전에 미국의 이제 다양한 어떤 그 계층 간의 어떤 그 노동 계층이 있었던 것들이 사실이죠. 그러면서 이제 소위 이제 많은 중남미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분들이 이민을 오거라든지 아니면 뭐 불법 이민까지 해서 이제 노동 계층을 바치고 있었던 것들이 사실이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입국 제한이 되다 보니까 가장 먼저 문제됐던 게 우리가 항만 노동자들 문제 아니었겠습니까? 이쪽을 바치고 있었던 히스패닉계가 못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됐었고 그러면서 미국 내 고용 지표가 서서히 개선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저는 기조가 바뀌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기존에 이제 외국 노동자들이 해왔던 부분들을 미국 내에 있는 자국민들을 고용하기 시작했고 그게 하나의 트렌드가 돼버린 상황. 더군다나 이제 방역이 좀 풀리면서 외국인들이 네. 들어와도 굳이 이제 싼 가격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어떤 트리거가 됐기 때문에 코로나가 바꿔놓은 또 하나 일상의 일면이 아니겠는가라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중국도 보면은 방역을 계속 풀고 있거든요. 이게 중국 경제가 정상화될지도 관심이 많이 가는데 어쨌든 중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게 되면은 우리나라 경제로서도 좀 호재 아닙니까? 중국이 지금 상당히 어떻게 보면 사면초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시진핑 주석이 3년임에 확정이 됐지만 좀 있으면 이제 전인대회에서 이제 취임을 해야 되죠. 그러면서 이제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원래 2022년 하반기 때는 5%대 성장할 걸로 중국 내에서는 봤었어요. 네. 자국 보는 것들을. 근데 실질적으로 성적표를 보니까 3%대밖에 성장을 못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성적표가 발표된 이후부터 중국이 방역을 급속도로 풀고 있습니다. 그 전만 하더라도 저희가 다뤘듯이 시위가 있건 뭐 했던 서서히 풀다가 숫자가 발표된 이후에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 과거에 생각보다 경제 지표가 떨어지게 된다라면 인위적인 뭐 SOC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렸던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주의 국가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가능한데 지금 중국으로서 보면 헝다그룹 문제도 지금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SOC 투자라든지 건설 투자 부분을 가지고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시진핑 주석의 지금 이제 방침을 보면 공동부유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특정 계층에게만 갈려온 정책을 원래 이제 지도자가 별로 선호하지 않는 방식이죠. 그렇다면 지금 중국이 쓸 수 있는 카드는 과연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되고 네.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보는 것처럼 2023년도에 4%대 성장률을 나타내려고 한다면 결국 지금 아무리 코로나 문제가 심각하다 하더라도 코로나 이제 정점을 찍고 내려올 것을 기대를 해서 결국 코로나 방역을 좀 푸는 방법밖에는 지금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중국이 지금 뭐 테슬라 상하이 공장도 가동이 좀 잠깐 멈췄었고 네, 지금 애플 같은 그렇죠. 경우도 그 발주량을 줄이지 않았습니까? 결국 뭐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애플의 가장 큰 매출처 중에 하나가 중국이다라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면 중국이 지금 현재 셧다운으로 몰고 온 여파를 헤쳐나가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네. 네, 지금 중국의 코로나 상황은 한국의 동전의 양면과 같은 플러스적인 효과와 마이너스적인 효과를 동시에 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중국이 코로나가 이제 좀 방역이 해서 느슨해지면 중국 경제가 조금은 살아나겠죠. 살아나면 그동안에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 네. 코로나 때 상당히 막혀 있었는데 좀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중국의 한국 수출 좀 늘어난 효과 못지않게 중국이 그동안에 억눌려 있던 중국의 수요가 갑자기 폭발을 하면 이번 설날에도 뭐 폭죽 터뜨리는 행사에서 중국 사람들이 그동안 얼마나 억눌려 왔나를 우리가 잘 봤지만 그럼 그동안에 소비하지 못했던 걸 갑자기 소비할 것이거든요. 네. 중국 사람들이 15억 명이 갑자기 점프를 해서 그 같은 시간에 떠서 내리면 땅도 꺼진다라는 그런 속설이 있는데 돈도 요즘 상당히 있는 중국 사람들이 한꺼번에 물건을 사기 시작하면 특히 국제유가는 중국이 경제 회복된다는 국제유가 바로 치솟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MF 게오르기에바 총재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급작스런 이 그 방역 체제 완화, 그러니까 세계 경제에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적인 측면이 더 높다.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고 그렇다면 금리가 더 올라가서 신흥국들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중국의 가장 큰 문제는요. 3년간 통제를 해서 네. 그동안에는 환자가 코로나 이 감염자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것은 인위적으로 가지 못하고 못을 박으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서방이나 한국에서는 많은 백신을 맞아가면서 면역이 생겼는데 중국에는 그냥 오로지 못으로만 하다 보니까 인체에 면역은 별로 안 생겼고 또 중국산 백신이 시노팜과 시노팩이 있는데 그거 맞아도 별로 효과가 없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외국산 백신 접종을 아직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식 그 일당 공산주의 통제가 가져온 코로나 참사다. 그래서 그 코로나 방역을 봉쇄를 안 풀면 중국 경제가 생산이 안 돌아가서 어려울 것이고 네. 푸는 대로 또 갑자기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그것이 세계의 코로나 공포를 가져오고 물가를 폭등시킨다. 이래도 중국발 쇼크, 저래도 중국발 쇼크, 당분간 중국발 쇼크는 세계 경제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주식시장에 한번 극명하게 드러났었던 사태를 보면 사건이라고 보면 12월 말에 네. 중국이 이제 방역을 푼다라고 그랬을 때 우리나라에서 그날 증시가 소위 리오프닝 관련주들 대중국 관련해서 뭐 화장품, 여행, 카지노가 폭등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날 저녁에 미국 시장은 장 자체가 오히려 빠져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제 당장 중국에 기대서 리오프닝에 대해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원자재를 빨아들일 것이고 원자재를 빨아들이게 된다면 가뜩이나 잠재워놓은 공급할 인플레이션이 다시 자극될 것이고 네. 그러면 연준의 기조는 세질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네. 미국 시장은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동전의 양면을 우리나라 증시와 미국 증시가 하루 만에 보여준 사례가 있었다. 불과 얼마 전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 동전의 양면처럼 그 어둠과 그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렵네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조화를 잘 취해야 되고 보다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중국이 빨리 지금 단기적으로 방역을 해제하느냐 강화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빨리 면역 체계 백신도 수입할 건 수입하고 우리 SK 백신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좀 싸게 뭐 줄 의향도 있다고 그러시는데 네. 한국산, 미국산 빨리 수입을 해서 네. 지금 노인들 접종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중국에서는. 네. 그러니까 빨리 지금 방역을 면역 체계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좀 반가운 전망이 나왔습니다. 올 여름 전에 휴전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솔솔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이제 한 군사 평론가께서 네. 이제 언론에 이제 기고를 하면서 이제 됐습니다. 이분이 나름대로 장군 출신, 독일 장군 출신이고요. 그분이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뭐 핵심은 이건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서로 간에 진퇴양난에 빠졌기 때문에 이걸 더 이상 끌고 간다라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빠르면 2월이나 5월 달에 휴전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휴전입니다. 전쟁을 끝낸다는 게 아니라 일단 지금 상태에서 더 이상 지리하게 싸움을 한다기보다는 멈추고 그러고 나서 평화협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나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총을 내려놓겠다. 총을 그냥 내려놓고 협상을 하겠다라는 거죠. 여기서 더 이상 지리적인 부분들.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네. 우크라이나가 잃은 땅을 되찾는 것을 고집하지 않고 그다음에 러시아도 일정 부분 양보하는 선에서 뭐 여기 중재자분들로 이제 뭐 유명하신 분들이 거론되긴 합니다만 그런 상황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한 거죠. 근데 그 뉴스가 나오고 바로 같은 날 무슨 네. 뉴스가 나왔냐면 가만히 있었던 프랑스가 경전차를
그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 군사적인 물자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지 않았거든요. 네. 물론 이제 중형 정차가 아니라 이제 전차이긴 하지만 경전차이긴 합니다만 프랑스가 군사적으로 이제 개입을 하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도 최신 그 전차를 제공하겠다 의사를 좀 밝혔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이제 어떤 그 군사 전문가가 이제 본 얘기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또 이분이 그렇다고 해서 밑도 끝도 없이 얘기를 꺼냈을 리는 만무하지만 현재 상황은 강원 전략이 다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휴전할 거라는 그 근거가 아직 뭐 뚜렷이 뭐가 있는 건 아니네요. 여러 가지 상황이 휴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전문가들이 없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전쟁이라는 게 한쪽이 좀 이기거나 한쪽이 지거나 해야 전쟁하는 맛이라기보다 전쟁하는 어떤 동기가 보여질 텐데 네. 지금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양쪽 모두 교착 상태에서 더 이상 나가지도 못하고 또 회복하지도 못하고 네. 거기서 인명 피해는 크고 특히 이제 중요한 계기가 내년 초에 이 러시아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푸틴으로서는 성부수를 좀 던져야 되는데 그렇죠. 더 진격하기에는 지금 서방의 군사력 지원이 계속되고 있고 네. 그렇다고 있는 땅을 돌려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평화협정은 어려울 것이에요. 그런데 자 휴전과 종전은 영어로 하면 휴전은 ceasefire 쉬는 거예요. 쉬는 거. 그 1시간 쉬고 우리 1부 쉬고 2부에 돌아온다. 이게 휴전이고 종전은 이제 끝나고 집에 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 한국 전쟁이 지금 휴전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953년에 휴전했지만 사실상 전쟁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의 휴전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젤렌스키 입장에서도 전쟁을 계속해서 땅을 회복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현 상태를 그냥 유지하되 네. 그러나 평화협상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그 땅을 뭐 중립화시킨다든지 또는 일부 돌려준다는 네. 그런 협정도 일단은 싸움 그만 좀 쉬다가 좀 시스파이어를 하자라는 합의는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휴전을 하게 되면 이제 전쟁의 그 피해가 남은 곳곳에 복구가 시작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또 세계 경제에 그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도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그 엄청난 저는 지금 세계 경제가 많이 어렵고 경기 침체를 얘기하고 참 기하선상에 또 국가 부도 위기를 얘기합니다마는 이번 경제 위기는 네. 경제 시스템이 망가진 게 아니고요. 돈을 많이 풀고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예상치 못한 전쟁 때문에 촉발된 측면이 많기 때문에 네.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전쟁이 끝나거나 아니면 휴전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면 그 세계 경제가 물가도 안정되면서 그동안에 약 몇 년간 침체해왔던 게 한꺼번에 급격하게 되살아나면서 세계 경제가 크게 활성화될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특히 우크라이나 같은 곳에서는 재건 수요 그것이 상당히 그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우크라이나가 재건하겠다라는 부분은 네. 현재 반도체나 이런 부분보다는 일반 그 인프라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세계 공급 물량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세계 경제에 플러스가 될 수 있다. 뭐 그렇게 무너진 건물이라든지 뭐 학교라든지. 예. 특히 우리나라도 많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경계해야 되는 게 네. 과연 우리나라가 재건에 참여할 수 있느냐 여부일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군사적 지원을 안 하고 인도적 지원만 하고 있는 상태고 네.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재건하는데 비용은 누가 되느냐라는 부분들이죠.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이유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저는 이런 생각도 번뜩 듭니다. 만약에 종전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프랑스가 어떻게 보면 숟가락을 얻는 거일 수도 있죠. 우리가 무기를 보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에게 어떤 뭐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농공행상이 따져질 거예요. 어떻게 그 나라별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 단순하게 뭐 병원 짓는다 해서 국제적 입찰을 한다라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나라 소위 재건 관련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2부에서 이어갈게요.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 시작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에 대한 이야기 나눴는데 저희 2부에서는 전 세계 새롭게 당선된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공식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남미의 좌파 대부로 불리는데 첫날부터 본색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예, 룰라 대통령 이분은 원래 대통령을 하다가 중간에 또 오랜 동안 영어의 몸으로 교도소 생활까지 한 정말 인생 역정을 많은 사연을 겪은 분인데 이분이 이제 들어서자마자 브라질뿐만 아니라 남미가 완전히 레드 타이드 빨간색 물결 홍색 물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좌파가 되지 않는 좌파로 완전히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이 아니냐. 실제로 룰라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부터 아주 대대적인 어떤 소득 분배 정책을 아주 확실히 했습니다. 이 룰라 대통령은 이분은 한마디로 룰라 대통령은 강남 좌파냐 이 진짜 좌파냐로 구분하는 데 있었어요. 좌파를 흔히 무늬만 좌파인 강남 좌파와 이래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철저히 뼛속까지 좌파입니다. 어렸을 때 너무 어려웠지만은 가장 특징적인 사건이 이분이 힘겹게 그 취직을 했는데 직장에 취업하자마자 선반에 기계가 날아가서 손을 잘렸어요. 손가락 새끼손가락이 지금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결혼을 했는데 부인이 정말 그 목매에도 그리던 아기를 임신을 했는데 그 해산 작업에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해가 죽었어요. 이제 그 이후에 노동자 생활로 들어갔고 그래서 세상을 빈부격차해서 뼛속까지 한번 세상을 바꿔내야 되겠다. 뭐 그런 면에서 앞으로 남미에서 브라질이 차지하는 또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남미의 좌파 물결이 올 수도 있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일단 뭐 지금 현재 브라질이 룰라 대통령을 선택하게 된 것은 지금 이제 59대 49.1이라 전직 대통령과 그렇게 격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전직 대통령은 이제 취임식에 참석 안 하고 미국으로 이제 가면서 아직까지는 이제 거리두기는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브라질의 국민들이 왜 룰라 대통령을 선택했느냐라고 본다라면 어떻게 보면 과거의 향수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어렵고 브라질 경제 같은 경우 2020년에 0.6% 성장을 했거든요. 굉장히 낮은 성장세를 보였었죠. 네. 근데 이제 룰라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03년서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7%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이제 그 물러설 때에 세계 6위의 GDP까지 브라질을 끌어올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이렇게 성장에 목말라 있는 브라질 국민들에게는 과거의 향수가 충분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글로벌 금융기관에서 볼 때는 약간의 지금의 룰라 대통령 상황이 그때와는 다르다라는 거죠. 어떡해요? 그때만 하더라도 미국의 낮은 금리였었고 차입을 용이하게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원자재 가격도 낮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브라질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토양이 있었다라는 거죠. 네. 하지만 지금은 이제 미국 자체도 이제 금리가 높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서로 간에 그 각국 간의 어떤 보호 무역주의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네네. 벌써 십몇 년 전 얘기지 않습니까? 강산이 한번 변했어도 뭐 두 번은 변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룰라 대통령이 과거의 어떤 그런 형태로 봤을 때 브라질을 살릴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대부분 좀 부정적인 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이제 룰라 대통령이 성공하지 못한다라면 세계 경제의 또 한 편의 회오리가 몰아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네. 있겠습니다. 필리핀의 그 마르코스 대통령은 취임하고 첫 순방지로 중국을 선택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예, 이 마르코스가 여러 명이 있어요. 자기 아버지도 마르코스고 이분 필리핀 현지 대통령의 이름은 봉봉 마르코스입니다. 이 봉봉이 뭐 닉네임이 아니고 정식 이름이에요. 네. 봉봉 마르코스 6개월 전에 이제 집권에 성공했는데요. 그 유명한 미국의 그 필리핀의 트럼프라고 하는 두테르테 대통령 후임으로 이제 당선이 됐죠. 이분은 아주 골수부터 사실은 친밀합니다. 미국과 굉장히 가까워요. 미국도 이 봉봉 마르코스 대통령에 엄청나게 지원을 해주고 최근에 미국의 해리스 부통령도 이 필리핀을 방문을 해서 미국과 필리핀 친교 관계를 다졌죠. 자, 미국에서 필리핀은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미국은 1905년에도 필리핀을 얻기 위해서 한국을 버린 적이 있습니다. 이른바 당시의 카스라 테프트 조약. 일본이 필리핀을 미국에 줄 테니까 한국을 버리라니까 미국은 기꺼이 버렸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중국 견제도 되고 네. 그 동남아에서 남태평양을 장악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굉장히 공을 들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이 봉봉 대통령에게 네. 구애를 해서 한번 먼저 와라. 지금 필리핀이 안보보다도 더 심각한 게 경식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교적으로는 정치 노선은 미국인데 당장에 식량을 준다고
그래서 지금 시진핑 만나러 간 거예요. 이런 걸 보면 경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걸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 6.25 전쟁 때 영어로 보는 메가더 장군 같은 경우도 필리핀 그 총독의 아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성장을 했었던 전례가 있고 2차 세계대전 때 필리핀을 수복하면서 내가 다시 돌아왔다라는 유명한 명언을 남겼었던 정도로 미국과 필리핀의 관계는 굉장히 돈독했죠. 어찌됐든 지금 이제 이번에 중국을 방문했고 중국이 시진핑 주석이 천안문 광장에서 군사 사열까지 이제 했고 여기서 이제 많은 협정을 이제 했습니다. 1대1로에 대한 협정, 그다음에 말씀하신 농업 쪽, 그다음에 금융 이런 쪽들에 대해서 협약을 많이 이제 이루어냈다라는 그렇군요. 거죠. 더군다나 이제 남중국해를 같이 개발하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 지금 얘기하는 화석 연료 청정 에너지 이런 부분들까지 합의를 이루어낸 것을 보면 지금 현재 지금 이제 필리핀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필리핀은 거대한 항공모함이거든요. 중국을 막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군사적인 거와 경제적인 것을 구분하는 필리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뭐 중국과 필리핀 관계의 황금 시대가 열릴 것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했더라고요. 앞으로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우리나라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지난해 우리나라 사상 최대 규모의 수출을 달성했지만 동시에 14년 만에 무역 적자를 기록했는데 올해는 좀 어떨까요? 좀 나아져야 할 텐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올해 상저하고 그러니까 상반기는 상당히 어렵고 하반기는 좀 좋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수출에 관해서는요. 지금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이 근본적으로 추락했다든가 또는 제조업에 어떤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닌 특히 지금 유가, 가스 가격 이런 게 올라가면서 국제 수지 적자가 많이 늘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수입이 뭐 엄청나게 늘어나다 보니까 타격을 받고 있고 네. 수출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건데요. 저는 이 위기를 잘 넘기면 하반기부터 빠른 속도로 늘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아주 비관적으로 그렇게 크게 비관적으로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 그래프로 놓고 본다라면 네. 사상 최대 수출을 달성했다라는 것은 수출 규모로 놓고 보면 우상향하는 트렌드가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훼손된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YOY 기준으로 놓고 중심선을 놓고 본다라면 상승과 하강이 반복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총량은 늘어나지만 YOY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위아래로 오르내리는 건데 지금은 하강 국면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결국 경기 사이클을 탄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네. 이 하강 국면이 돌아서는 국면, 그거를 이제 김대박 박사님 말씀하신 게 빠르면 올 연말 정도로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초반에는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번 주에 잠정 실적이 나올 텐데 네. 7조에서 지금 5조로 영업이익이 또 뚝 떨어져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15년 만에 반도체 부분에 적자 얘기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결국 중국에서 이제 우리가 수출에 대한 부분들도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라는 것들이거든요. 다양하게 지금 무역 적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네. 이 추세가 바뀌는 시점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그리고 자산 시장에 특히 이제 주식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출 경쟁력이 떨어진 데에는 반도체 수출이 감소한 게 아무래도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러면은 결국 반도체 수요가 늘어야 할 텐데 이 추세는 어떻게 뭐 반등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올해는? 이게 세계 경기 사이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의 지금 반도체 수출은 삼성과 SK에서 주로 많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제품 랜드 플래시라든지 DRAM 이게 다 메모리 쪽이고 이게 경기 민감 품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가 금리 인상으로 해서 다 감축 경영을 하는데 공장을 정설하지 않지 않습니까? 공장을 정설해야 그게 무슨 시설이 들어갈 것이고 그 안에 반도체가 들어갈 것이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세계 경기 사이클과 직접적인 연동이 있는데요. 결국은 연준이 피봇을 어떻게 언제 하느냐. 세계의 수요가 언제 좀 회복될 것이냐. 네. 거기에 관련이 있는데 가장 이제 크게 걱정이 되는 것은 이겁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가 이게 소프트 랜딩이 아니고 하드 랜딩으로 오면 그러니까 비행기가 사뿐히 내려야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데 내리면서 땅을 쾅 박아버리면 다시는 못 올라가지 않습니까? 정착륙을 해버리면. 예, 그 상태인데 지금
금리 인상에 따른 충격이 미국은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신흥국 가운데 일부가 돈을 제때 못 갚는다든지 이러면 폭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세계가 연쇄적으로 부도가 일어나면 세계 경제 회복이 늦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올해 정말 조마조마한 것이 뭐 올해의 기도 제목은 연착륙을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가 그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메모리 쪽이고 메모리는 경기 사이클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뭐 기업들의 투자라든지 뭐 PC 교체라든지 서버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덜 민감한 것은 파운드리 쪽이에요. 파운드리 이제 주문 제작형이기 때문에 이거는 경기가 좀 덜 민감해서 메모리처럼 재고가 급격히 쌓이거나 하지는 않아요. 주문 생산이기 때문에. 문제는 TSMC에도 지금 이런 불황이 닥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파운드리는 경기에 영향을 좀 덜 받는데 지금 이제 그렇다는 엊그제 겁니까? 나온 기사를 보게 된다라면 네. TSMC도 지금 주문량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메모리를 넘어서서 경기를 덜 받는 파운드리 쪽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이 반도체 상황이 녹록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단지 이제 오늘 새벽 끝난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큰 폭으로 올랐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중국이 현재 지금 미국의 반도체 지법에 이제 대응해서 나온 법안을 취소할 가능성에 대한 언급 때문이었죠.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 법인세, 그러니까 투자한 법인세에 대해서 50%에서 100%까지 감면을 해주면서 금액으로 보면 1조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184조를 지금 쏟아붓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물론 그 전부터도 쏟아부었던 거 플러스 알파죠. 근데 지금 미국의 이제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이러한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중국 내 자국 산업이 크지 못하고 이게 엉뚱한 대로 돈이 흘러가고 있고 결과가 안 나타난다. 그래서 중국 당국자들이 이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발언 때문에 네. 오히려 중국이 보조금을 안 주면 미국이 더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혼자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아직 이제 검토라는 것 때문에 어제 올랐던 삼성전자가 국내 시장에서 오늘 또 약세를 보였던 요인이기도 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좀 투자는 많이 하고 있고 하지만 메모리, 파운드리 쪽까지 단기적인 불황이 있는 상태에서 투자를 한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자산 시장에 접근한다라는 것은 지금은 결정을 내리기가 녹록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반도체 불황이 그나마 경기 영향을 덜 받았던 파운드리 쪽까지도 덮쳤다.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 올해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은 걸로. 현재로서는 뭐 일부 아무리 뭐 긍정적으로 반도체를 보는 애널리스트 분들이라 하더라도 네. 하반기 정도면 턴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신호들이 있어요. 하반기면은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 신호들도 있는데 그게 이제 녹록지 않다라는 거죠. 제가 보는 관점은 이런 관점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상적인 경기도 오르락내리락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코로나라는 상황에서 2020년, 21년에 IT 쪽에 투자가 막대하게 이루어졌거든요. 소위 말해서 재택근무가 들어가면서 많은 기업들이 서버를 교체했고 네. 많은 어떤 국내에 계신 분들도 네. 집에 있어서 노후된 PC를 다 바꿨죠. 그런 수요가 있었던지 불과 2년밖에 안 흘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경기가 둔화되는 상태에서 새롭게 투자가 일어나기에는 정상적인 경기 사이클과는 약간 비껴나 있다라는 제 개인적인 견해까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코로나로 그 비대면 사회였는데 이게 좀 약화되면서 덩달아서 이 반도체 수요가 줄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